재벌가의 수장, 의사 집안 4대손으로 살아온 한 남자. 그 남자의 아들이 어느 날 결혼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상대를 본 순간 회장은 단호하게 말하죠. 절대 안 된다. 그러나 단 7일 후 그 남자는 무릎을 꿇고 눈물로 한마디를 내뱉게 됩니다. 제발. 그는 왜, 그리고 어떤 진실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걸까요? 이제부터 그 숨겨진 7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고맙습니다. 서울 한남동 새벽 6시 회색빛 하늘 아래 고급 주택가의 정원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3층 규모의 현대식 저택 안 대리석 바닥이 깔린 식당에서는 한 남자가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장민석 62, 국내 최대 제약회사 바이오젠의 회장이자 의사 집안 4대손으로 이어진 명문가의 수장이었습니다. 은발이 섞인 머리는 정갈하게 빗어 넘겼고 주름이 깊게 패인 이마에는 평생을 냉철하게 살아온 흔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감정보다 논리를, 마음보다 이성을 우선시하며 살아왔습니다. 학벌과 집안, 사회적 지위, 그것이 그가 세상을 재단하는 기준이었습니다. 회장님, 아침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가정부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신문을 접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우진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장우진 36, 하버드 의대를 졸업한 수재였지만 아버지의 기대와는 달리 대학병원 교수직을 마다하고 낙후 지역에서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버지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부드러움이 있었습니다.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한 이상주의자의 온기가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좋은 아침입니다. 우진이 자리에 앉으며 인사했습니다. 민석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항상 그렇듯 우진의 옷차림은 소박했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정장 대신 평범한 셔츠와 면바지. 그것이 아버지의 눈에는 못마땅했지만 오늘 아침만큼은 그런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우진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려는 사람의 그 특유의 긴장감이 식탁 위로 흘러넘쳤습니다. 아버지,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찻잔을 들던 민석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말해보거라.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민석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지내온 아들이 드디어 결혼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 그것은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민석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오,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누군가, 어느 병원 의사인가? 우진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냅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닙니다. 간호사입니다. 간호사? 민석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실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간호사라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출신일 수도 있었습니다. 명문대 출신이라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대 간호학과 출신인가? 전문대 출신입니다. 찻잔을 들던 민석의 손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잔 속의 녹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식당 안에 흐르던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마저 갑자기 불협화음처럼 들렸습니다. 전문대? 민석의 목소리는 낮아졌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처럼 냉기가 서렸습니다. 부모님은, 아버지는 10년 전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지방에서 식당을 운영하십니다. 집안은 평범한 서민 가정입니다. 민석은 천천히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도자기와 대리석이 부딪히는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판결을 내리는 망치 소리 같았습니다. 우진아. 민석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단호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있겠지?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모두 의사였다. 서울의대를 나왔고 이 나라 의학계를 이끌어왔어. 너는 그 오대손이야. 민석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버드 의대를 나온 내가 전문대 출신 간호사와 결혼한다? 그건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진이 아버지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학벌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사랑합니다. 사랑만으로 결혼이 유지되는 게 아니야. 민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회적 지위, 교육 수준, 대화의 깊이, 이런 것들이 맞아야 해.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야. 아버지도 젊었을 때는 다르게 생각하셨잖아요. 우진의 말에 민석이 굳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지만 식당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하지만 할아버지가 반대하셨다고. 민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전 묻어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소영이. 30년 전 대학 시절 미술관 앞에서 처음 만난 그녀. 평범한 가정의 미술 전공생이었던 박소영. 그녀의 웃음은 봄날의 개나리꽃처럼 밝았고 그녀의 눈빛은 여름 하늘처럼 맑았습니다. 민석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평생 단 한 번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집안의 아들이 예술가와 결혼할 수 없다는 아버지의 반대는 완강했습니다. 당시 민석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소영을 떠나보냈고 집안에서 정한 같은 의사 집안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 후 30년,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1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조차 그의 마음속에 진짜 있던 사람은 소영이었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다. 민석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우진이 물었습니다.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됐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침 식사는 손도 대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우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석은 병원 이사회 참석을 위해 서울대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가을볕이 따스하게 내리쉬는 오후였습니다. 검은색 벤츠가 병원 정문 앞에 멈췄고 운전기사가 급히 차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민석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고급 양복 차림의 그를 보자 병원 입구의 보안 요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민석은 무표정하게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이사회 회의실로 가는 복도를 걷던 중이었습니다. 응급실 쪽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민석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해진 옷에 손때 묻은 낡은 가방을 옆에 끼고 있는 노숙자였습니다. 보안요원 2명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냄새가 너무 심한데요. 한 요원이 코를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경찰 부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기 병원 이미지도 있고. 다른 요원도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도 모두 노숙자를 피해 멀리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켜주세요. 날카롭지만 따뜻한 목소리가 복도를 가로질렀습니다. 녹색 스크럽을 입은 한 여자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주저없이 노숙자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지우였습니다. 그녀는 즉시 노숙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을 확인하고 목에 맥박을 짚고 호흡을 체크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오랜 훈련으로 몸에 밴 움직임처럼. 저체온증이에요. 빨리 응급실로 옮겨야 합니다. 지우가 보안 요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요원들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병원 이미지가. 한 요원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로비에는 고급 옷을 입은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많았습니다. 노숙자를 병원 안으로 들이는 것이 꺼려지는 모양이었습니다. 지우가 벌떡 일어나 보안 요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미지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지금 당장 들것 가져오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권위도 위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단호한 확신.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확신. 보안 요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결국 들것을 가지러 갔습니다. 지우는 다시 노숙자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아니 가족을 대하듯.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민석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익숙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오래전 느꼈던, 하지만 잊고 살았던 그 따뜻함. 저 여자가 우진이가 사랑한다는 그 간호사인가? 민석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저 간호사 신원 파악해. 네, 회장님. 비서가 급히 움직였습니다. 몇 분 후 돌아온 비서가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한지우 32세입니다. 응급실 수간호사로 근무 중이며 지방 전문대 간호학과 출신입니다. 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바로 그 여자로구나. 그는 다시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노숙자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들것이 도착했고 노숙자가 조심스럽게 옮겨졌습니다. 지우는 응급실까지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30년 전 소영과 겹쳐졌습니다. 소영도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미술관 앞에서 노숙인에게 자신의 도시락을 나눠주던 그 모습, 민석이 사랑에 빠진 첫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장 뒤 숨겨둔 비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앨범이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사진들. 대학 축제에서 찍은 사진, 한강 다리 위에서 찍은 사진, 미술관 계단에 앉아 웃고 있는 두 사람. 모든 사진 속에서 젊은 민석과 소영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소영아. 민석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용기가 없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어. 너 없는 삶은 삶이 아니었어. 민석은 사진을 다시 앨범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무언가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우진이의 선택이 정말 옳은 건지, 저 여자가 진심인 건지 직접 확인해야겠어. 민석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옷장으로 갔습니다. 제일 깊숙한 곳, 먼지 쌓인 낡은 트렁크를 꺼냈습니다. 40년 전 의대생 시절 입던 옷들이 담긴 트렁크였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꺼냈습니다. 때 묻은 운동화, 해진 모자도 함께. 민석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고급 양복을 벗고 낡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제약회사 회장의 위엄도, 명문가 후손의 품격도 모두 사라진 그저 평범한 가난한 노인. 제약회사 회장도 명문가 후손도 아닌 그냥 평범한 환자로 가보자. 민석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모습을 보자. 돈도 지위도 없는 사람 앞에서 저 여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음 날 아침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2막 3번의 마주침, 깨지는 편견. 화요일 아침 9시. 서울대병원 응급실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골절 환자, 복통 환자, 고열로 떨고 있는 아이들. 저마다의 고통을 안고 온 사람들이 번호표를 받아들고 대기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에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작업복에 때 묻은 운동화를 신은 허리가 구부정한 노인. 손에는 오래된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장민석이었습니다. 민석은 일부러 걸음걸이를 느리게 했습니다. 허리를 더 구부리고 얼굴에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연기가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아무런 힘도 없는 노인이 되어 병원에 온다는 것은 불안한 일이었으니까요. 접수처로 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석을 보자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불편함이 스쳤습니다. 어르신, 뭐 필요하세요? 목소리는 불친절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말투였습니다. 배가 아파서요. 민석이 일부러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의료보험증 있으세요? 네. 여기. 민석이 낡은 봉투에서 보험증을 꺼냈습니다. 직원은 그것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얼굴에는 빨리 처리하고 보내야지 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번호 부르면 들어가시고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몰라요. 급한 환자들이 많아서. 직원은 이미 다음 환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뒤로 물러나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민석의 번호는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그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먼저 불려 들어갔습니다. 옷차림이 좋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우선이었습니다. 민석은 관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이구나. 돈과 지위가 없으면
병원에서조차 차별받는다는 것. 평생 VIP 대우만 받아온 자신은 몰랐던 세계였습니다. 그때 한 간호사가 로비를 지나가다 민석을 보았습니다. 녹색 스크럽을 입은 한지우였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민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언제부터 기다리셨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시간 됐는데,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지우의 얼굴에 놀람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즉시 접수처로 갔습니다. 왜 이 환자분 진료 안 들어갔어요? 급한 환자들이 많아서요. 접수 직원이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1시간이나 기다리셨는데 급하지 않다고요? 지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접수 직원이 민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우는 다시 민석에게 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먼저 간단히 확인해 볼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녀는 민석을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자 복도의 소음이 차단되었습니다. 지우는 의자를 권하며 앉았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배가 아침부터 아파서. 어느 쪽 배가 아프세요? 여기요? 아니면 여기? 지우는 차근차근 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부드러웠습니다. 진찰하듯 배를 가볍게 눌러보며 통증 부위를 확인했습니다. 최근에 식사는 잘하셨어요? 네. 그런데 요새 입맛이 없어서 혈압 한번 재볼게요. 지우는 혈압계를 가져왔습니다. 민석의 팔에 커프를 감고 측정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계적이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 환자의 표정을 살피고 불편하지는 않은지 확인했습니다. 혈압은 정상이세요. 체온도 재볼게요. 체온을 재고 맥박도 확인했습니다. 지우는 작은 수첩에 기록하며 물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가족은요? 다들 멀리 있어요. 민석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우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시구나. 혼자 계시면 병원 오기도 힘드시죠. 그녀는 자신의 로커로 갔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내왔습니다. 작은 파일이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드릴게요. 파일을 펼치자 큰 글씨로 쓴 안내문이 나왔습니다. 어르신 케어 패키지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상세했습니다. 병원 이용 방법, 응급실 번호, 각 진료과 안내, 약 복용법을 그림으로 설명한 자료까지. 모든 글씨는 노인들이 보기 쉽게 크게 쓰여 있었고 중요한 부분은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많으시잖아요. 병원이 처음이면 어려우실 텐데 이거 보시면서 이용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민석은 놀랐습니다. 이것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공식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인쇄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쓰고 그림을 그려넣고 코팅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이걸 직접 만드셨어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지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도 이런 거 어려워하셨거든요. 그녀의 미소가 잠시 슬퍼졌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더 잘해드릴 걸 하고 많이 후회했어요. 그래서 다른 어르신들한테는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민석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은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봉급을 받기 위한 서비스도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하는 행동. 이건 진짜야. 민석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천만에요, 어르신. 제가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빨리 진료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지우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10분 후 민석은 진료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간단한 검사 후 소화제 처방을 받았습니다. 민석은 병원을 나서며 손에 든 케어 패키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 그녀는 통과했습니다. 아니, 통과를 넘어서 민석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틀 후, 목요일 오후, 민석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진료를 받은 후였습니다. 수납처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수납 창구에는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은 처방전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수납하러 왔어요. 네, 5만 원입니다. 민석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떨리는 손으로 돈을 꺼냈습니다. 10,000원권 5장. 하지만 수납원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 10만 원이요. 수납원이 당황했습니다. 돈을 세어보았습니다. 어르신, 5만 원이신데요. 아니야. 분명히 10만 원 냈어. 민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수납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5만 원이에요. 다시 세어보세요. 내가 눈이 어두워도 돈은 셀 줄 안다고. 10만 원 냈다니까. 소란이 커졌습니다. 뒤에 대기하던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납원은 당황해서 관리자를 부르려 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아가씨. 그건 괜찮아요, 어르신. 안심하세요. 지우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민석을 조용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노인 사기 예방 카드였습니다. 어르신, 요즘 병원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사기가 정말 많아요. 카드에는 손글씨로 주의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병원비 대신 내준다며 나중에 돈을 요구하면 사기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준다는 전화는 100% 사기입니다. 자녀를 사칭하는 전화 조심하세요. 이거 보시면서 조심하세요. 평생 모으신 돈 지키셔야 해요. 민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5만 원. 그것은 지우 같은 간호사에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없이 자신의 돈을 냈습니다. 노인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사기 예방 카드까지. 이것도 그녀가 직접 만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석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손해를 본 것에 대한 아쉬움이나 불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노인이 안심하는 것만으로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석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지우는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천만에요, 어르신. 건강하세요. 병원을 나서는 민석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믿음, 돈과 학벌과 집안으로 사람을 판단하던 그 기준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돈으로 사람을 보호했는데 저 아이는 사람으로 돈을 지키는구나. 민석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차에 탔을 때
그는 오랫동안 앞을 응시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집으로. 민석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서재에서 소영의 사진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 소영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친구에게 점심을 사주고 노숙인에게 자신의 외투를 벗어주었습니다. 소영아, 저 아이가 내 모습을 닮았어. 민석은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금요일 밤 11시 서울대병원 응급실은 전쟁터였습니다. 교통사고 환자가 들것에 실려 들어왔고 복도에는 급성 환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쉴 틈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민석은 다시 초라한 노인 차림으로 응급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 마지막 시험이 될 것입니다. 한지우는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차트를 정리하다가 한 할머니의 링거가 다 떨어진 것을 보고 급히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가씨, 가슴이 답답해.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지우는 즉시 활력 징후를 확인했습니다. 심박수가 불규칙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나아지실 거예요. 지우는 링거를 교체하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차가운 손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응급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는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고급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여기 의사 누구야? 빨리 안 나와.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간호과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분이. 간호과장이 다른 간호사에게 속삭였습니다. 국회의원 아들이야. 간호과장은 즉시 지우에게 달려왔습니다. 한 간호사, 지금 당장 저분 모셔. 과장님, 지금 할머니 상태가 안 좋으세요. 심근경색 의심되는데. 됐어. 저분이 누군지 알아? 빨리 가. 지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응급실은 도착 순서와 중증도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간호과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석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복도 한가운데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응급의료법 제6조. 응급환자는 증증도에 따라 분류되며 신분이나 지위와 무관하게 치료받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저 할머니는 심근경색 의심 환자입니다. 지금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저분은 단순 주치입니다. 제가 저 할머니를 두고 가는 건 의료인의 윤리를 저버리는 겁니다. 복도가 숨을 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간호과장은 이를 갈았습니다. 각오해. 그 한마디를 남기고 간호과장은 돌아섰습니다. 국회의원 아들은 다른 간호사에게 맡겨졌습니다. 지우는 다시 할머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보복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할머니는 안정을 찾아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간호가장에게 호출되었습니다. 작은 상담실, 간호가장과 지우, 단둘이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큰일 났어. 간호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항해 전화 왔어. 내가 사과해. 제 잘못이 아닌데요. CCTV 보면 내가 저분 무시한 거 다 나와. 내가 사과 안 하면 너만 불리해. 알지?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옳은 일을 했는데 왜 사과해야 하는가?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직이란 곳이 그렇다는 것을, 힘 있는 사람의 편을 든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국회의원 아들을 만났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는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너 간호사 맞아? 손님 대하는 태도가 그래. 지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님? 환자가 아니라 손님이라고.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개인 실수가 아니라 병원의 응급 프로토콜을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 시스템의 문제로 돌렸습니다. 조직을 감쌌습니다. 민석은 복도 저 끝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런 훌륭한 사람이 저렇게 억울함을 당해야 하나. 민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서울대병원 병원장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장민석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병원장이 급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연락을 주셨으면 앉으세요. 민석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병원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 응급실 사건 보고받았습니다. 아, 그건 이미 정리됐습니다. 해당 간호사가 사과했고 CCTV 기록 전부 보겠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당장 민석의 눈빛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병원장은 급히 보안팀에 연락했습니다. 1시간 후 민석은 모든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CCTV 영상, 전자차트, 환자 기록, 의료진 행동 기록.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지우는 정확히 의료 프로토콜대로 행동했습니다. 할머니는 실제로 응급 환자였고 중환자실 치료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국회의원 아들은 단순 주치자로 응급 처치가 필요 없었습니다. 한지우 간호사는 잘못이 없습니다. 민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의료법을 정확히 준수했고 환자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측에서 국회의원이 의료법보다 위에 있습니까? 병원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간호가장을 부르시오. 지금 당장. 다음 날 화요일 아침 응급실 로비에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는 간호사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간호가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리고 한지우 앞에 섰습니다. 그는 깊이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한지우 간호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당신의 의료 판단이 옳았습니다. 당신은 환자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억울했던 마음이 한꺼번에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안전이 지켜졌으면 됩니다. 멀리 복도 끝에서 모자를 눌러 쓴 한 노인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민석이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진짜 의료인, 진짜 며느리는 이런 사람이구나. 3번의 시험,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민석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평생 쌓아온 편견의 벽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진심에 대한 믿음, 사람에 대한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 민석은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진아, 나다. 내 아버지. 상견례 준비해라.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정말요? 한남동 그 한정식집 예약해라. 이번 주 토요일. 민석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내가 데려오고 싶은 사람 데려와. 내가 직접 만나고 싶다. 토요일 저녁 6시. 한남동의 고급 한정식집 송원은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전통 한옥을 개조한 건물은 현대적 세련미와 전통미가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정원에는 단풍이 물들어 있었고 석등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라이빗룸 매화에는 장민석이 먼저 도착해 앉아 있었습니다. 고급 정장 차림의 그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우진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한 여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원피스를 입은 한지우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우가 왔습니다. 우진이 말했습니다. 민석은 일어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우가 인사하려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얼어붙었습니다. 저분은 눈앞에 서 있는 남자, 고급 정장을 입고 품위 있는 자세로 서 있는 그 남자, 병원 복도에서 만났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키오스크 사용법을 물어보던 할아버지, 수납처에서 돈을 헷갈려 하던 그 어르신, 응급실 구석에 앉아있던 그 환자. 지우의 손에서 핸드백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우진이 급히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지우 씨, 괜찮아요? 지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차를 따르려던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이 받침과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민석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테이블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았습니다. 어르신 케어 패키지. 지우가 손수 만든 큰 글씨로 쓴 병원 이용 안내서. 이거 당신이 만든 거죠, 지우 씨? 민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지우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렸던 분이. 우진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민석은 우진에게 손짓으로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야. 민석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 우진이가 당신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반대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듣는 것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전문대 출신, 평범한 집안, 간호사, 민석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우리 집안 며느리 자격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 집안 사대손이 전문대 출신 간호사와 결혼한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평생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전문대 출신 간호사는 의사의 보조, 학벌이 낮아서. 하지만 민석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신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모습을.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정원의 단풍나무가 보였습니다. 일주일 전 병원에서 노숙자가 쓰러졌을 때 당신을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외면했지만 당신만 달려갔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미지보다 생명이 먼저라고 했죠.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민석은 다시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케어 패키지, 사기 예방 카드, 약 복용법 안내서. 무슨 일이세요? 한지우였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던 참이었는지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란을 듣고 다가온 것입니다. 수납원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우는 민석을 보았습니다. 며칠 전 도와드렸던 그 어르신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우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수납원에게서 돈을 받아 천천히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명히 5만 원이었습니다. 민석은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어르신, 5만 원 맞으세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을 설득하려 들 것입니다. 하지만 지우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잠시 민석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불안해하는 눈빛, 떨리는 손,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을 꺼내 5만 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납원에게 건넸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맞으시네요. 제가 잘못 봤어요. 수납원이 놀란 표정으로 지우를 보았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납원은 입을 다물고 거스름 돈을 계산했습니다. 모두 지우가 직접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변장을 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진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변장을? 낡은 옷을 입고 초라한 노인이 되어 병원에 갔습니다. 돈도 지위도 모두 감추고. 민석은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봤습니다. 1시간이나 기다리는 노인을 보고 당신은 직접 나서서 도왔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귀찮아했지만 민석은 케어 패키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걸 주며 말했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많으시잖아요 라고. 우리 아버지도 이런 거 어려워하셨다고. 당신은 업무가 아니라 진심으로 환자를 대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번째로 갔을 때 일부러 돈을 헷갈리게 했습니다.
5만 원을 내고 10만 원이라고 우겼죠. 지우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민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냈습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노인을 안심시키려고, 그리고 사기 예방 카드를 주며 평생 모으신 돈 지키셔야 해요라고 했습니다. 민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돈으로 사람을 보호했는데 당신은 사람으로 돈을 지킨다는 것을. 세 번째, 민석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국회의원 아들과 할머니 사이에서 당신은 원칙을 택했습니다. 혼날 것을 알면서도, 불이익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응급의료법 제6조를 말하며 당신은 할머니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사과해야 했을 때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이 아닌 병원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민석은 지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우 씨,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학벌로, 집안으로, 지위로 사람을 나눴습니다.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환자를 환자로만 봤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력자든 노숙자든 모두 똑같은 환자로. 그리고 민석은 지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우진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60이 넘은 회장이, 명문가의 수장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우 씨, 민석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전문대 출신이라고, 평범한 집안이라고 무시했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의대 교수보다, 어떤 명문가 자손보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민석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제발, 우리 우진이를 잘 부탁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되어 주십시오.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들어온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전문대 출신이 무슨 간호사야. 간호사는 의사 보조지. 학벌이 낮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 그런 말들에 상처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하고 헌신으로 인정받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문가의 회장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아니,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진도 놀란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 인정받고 싶었어요. 학벌이 낮아도 집안이 평범해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족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가족은 학벌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라는 걸. 민석은 지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딸을 안듯 꼭 껴안았습니다. 지우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우리 딸. 우진도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눈물과 웃음 속에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 안에는 따뜻한 봄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피가 아닌 마음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민석이 먼저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그는 말했습니다. 우진아, 내 아버지, 내 눈이 맞았다. 정말 좋은 사람을 데려왔구나. 민석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늦게 깨달아서 미안하다. 내가 나보다 현명했어. 우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석은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우야, 내가 시험한 거 화나지 않니?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니? 아버님이 직접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진심으로 저를 알고 싶으셨던 거고요.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병원에서 뵀던 어르신이 참 좋았어요.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민석은 감동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진심이었구나.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우의 어린 시절 이야기, 간호사가 되기까지의 여정, 우진과 만난 이야기. 민석은 그 모든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30년 전 소영과의 사랑 이야기, 그녀를 지키지 못한 후에, 평생을 잘못된 기준으로 살아온 이야기. 소영이도 너처럼 따뜻한 사람이었어. 민석이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지. 하지만 나는 그녀를 지키지 못했어.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다. 우진이의 사랑을 지키고 싶고 올바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싶어. 민석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학벌은 없을지 몰라도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인품을 가지고 있어. 그게 진짜 명문가의 기준이야. 2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결혼식 날, 서울 시내의 한 예식장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의료계 인사들, 재벌 가문 사람들, 그리고 병원 동료들. 지우의 어머니도 왔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그녀는 수수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랜 세월 식당 일을 하며 생긴 굳은 살이 있었습니다. 민석은 지우 어머니께 다가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훌륭한 딸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우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지우가 이렇게 좋은데 시집가다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켰는데. 아닙니다, 어머님. 민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좋은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어머님이 지우를 그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민석은 진심이었습니다.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버질로드 입장 시간. 민석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긴장하지 마, 딸. 내 아버지. 2 사람은 함께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석은 지우를 우진에게 인도했습니다. 잘 부탁한다, 우진아. 내 아버지. 지우야, 행복해라.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석에게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눈에는 구석에 앉아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지우의 병원 동료들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함께 일했던 간호사들, 의사들. 민석은 그들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우리 지우 많이 도와주셨죠? 감사합니다. 간호사 한 명이 말했습니다. 지우 언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희가 오히려 많이 배웠어요. 환자를 대하는 태도, 책임감, 헌신, 모든 면에서 본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날 밤 모든 행사가 끝나고 민석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창가에 섰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민석은 서랍을 열고 소영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사진이었습니다. 소영아, 민석은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나 이제 괜찮아. 내가 했던 말, 이제야 이해했어. 사람은 학벌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진짜 사랑은 집안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민석은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미안해, 소영아. 그때 너를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우진이의 사랑을 지킬 거야. 올바른 사람을 받아들일 거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속죄이자 새로운 시작이야. 민석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과거를 묻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화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봄비. 민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명문가는 학벌이 아니라 인품으로 만들어진다. 60평생을 잘못된 기준으로 살아왔습니다. 학벌과 지방과 지위로 사람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짜 가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의 진심, 헌신, 책임감. 그것이 진짜 명문가를 만드는 기준이라는 것을. 민석은 책상 서랍에서 지우가 만든 케어 패키지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의 보물이야.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가치. 창밖에서는 봄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60평생 차갑게 얼어있던 민석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후회도, 죄책감도, 편견도 모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가족,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 장민석의 인생에 진짜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